네, 수요일에만 문을 여는 경제 전문 포장마차 상암동 경제포차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리서치센터장,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이 2주 전에 함께 나오셨을 때 재난지원금 지급되기 시작했다. 뭐 재난지원금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고란 기자 2주 만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소비자 심리 지표 반등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어제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소비자 심리 지수 CSI라고 하는데 네. 4월보다 6.8포인트 오른 77.6을 기록했습니다. 네네. 사실 77.6이라는 수치만 놓고 보면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이게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이고 낮으면 비관적인데 네. 100에 훨씬 많이 못 미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2월에 96.9이던 지수가 네. 78.4, 70.8 등 석 달 연속 하락하다가 네. 상승 그래도 반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절대적인 지수만 놓고 보면 그닥 그렇게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흐름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한국은행 역시 이걸 해석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네. 해석했습니다. 네. 실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고 오랜만에 한우 먹었다, 오랜만에 삼겹살 먹었다 이런 분들 글 올라오는 걸 봤는데 센터장님 효과가 어쨌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네. 체감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가능성 아닌가? 이것도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돈을 줘도 예를 미국을 들어도 네. 은행끼리 거래가 되지 돈이 잘 안 돌았거든요. 시중에. 뭐 네네. 우리한테도 여러 가지 뭐 돈을 줘도 근데 지금까지 보면 경제 위기라는 게 공급 과잉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수요 부족입니다. 아무래도 구매력 부족의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돈을 나눠주고 일정 기간 내에 쓰게 하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었고 고민스러운 건 과연 이거 재정으로 얼마나 낼 수 있냐 앞으로 네. 얘기를 하겠지. 그 부분에 있는 거지. 정책 효과는 분명히 존재했다. 자전거도 그렇게 잘 팔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 네, 네. 맞습니다. 12선 그 소비 심리가 좋아져서 그런지 기업 체감 온도 5개월 만에 반등하게 했는데 그런데 제조업 쪽은 계속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오늘은 네. 한국은행이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를 발표했거든요. 네. 앞서 말하는 건 CSI에서 소비자. 네네. 이건 BSI에서 기업들한테 기업? 물어보는 겁니다. 요새 좀 경기 어때요? 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요. 네. 기업이 얼마나 경기 상황을 뭐 심각하다고 인식하냐 아니면 좋다고 인식하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지표인데 네. 역시나 100이 기준입니다. 그런데요. 그 BSI 지수가 보면은요. 53이에요. 53. 네, 이것만 놓고 보면 오,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네요. 이것도 너무 안 좋지만 네. 4월 달에 51이었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53으로 반등했습니다. 그게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약간, 네. 네네. 사실 4월에 기록한 51이라는 지수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과 같은 수준으로 가장 낮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네. 그 수출 부진 등으로 하락을 지속했지만 최근에 정부 지원책 등으로 가계 소비가 일부 회복했기 때문에 네. 서비스업 부진이 좀 완화됐다. 그렇겠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BSI 지수를 이제 여러 가지 부문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재난지원금 풀리면서 서비스업 쪽은 조금 약간 살아나는 그렇죠. 분위기인데 네네. 제조업 쪽은 안 좋습니다. 5월 제조업 BSI는요. 네. 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49예요. 네.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2월이 43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 재난지원금 효과가 뭐 제조업대로 안 좋지만 또 서비스업은 나름 또 희망을 보는 것 같고 이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을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된다. 네. 어쨌든 경기 부양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라도 여러 차례 더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런 그 조치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그 경제가 경기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또 줘야겠죠. 근데 문제는 네. 무한정 줄 수 없다는 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재정 지출이라는 게 결국 부채고 과도한 정부 부채는 결국 우리에게 다시 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재정 투입을 통해서 소비가 살고 소비가 힘으로 다시 기업이 돈을 벌고 이러한 선순환이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그건 요원하다는 게 문제고요. 네. 아쉽게도 우리가 미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정부 부채를 GDP 대비 비율로 표시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거의 805조니까 네. 거의 40% 육박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또 빠르게 재정 장식 속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네. 이분이 계속해서 아마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게 좋은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식의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 여러 네. 가지 논쟁이 벌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음. 아마 상당히 정부도 고민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뭐 그건 경기도에 한해서일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몇 차례라도 좀 더 줘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네네. 고란 기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상황만 놓고 보자면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2차, 3차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그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논하기는 또 주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논의와 연결이 됩니다. 네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기본소득을 지금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기본소득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네. 논의의 방향은 맞지만 지금 이걸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네. 기본소득으로 가는 논의는 좀 더 논의. 네.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숙성시켜야 된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어찌됐든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월요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 지금 재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시 재정이란 단어를 꺼내든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맥락인가요, 고란 기자? 네. 그만큼 지금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이제 IMF 때를 능가한다라고 네, 판단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뭐 IMF 때면은 우리나라의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에 비견할 만한큼 지금이 위기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만 조기의 위기에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전시 재정이라는 말을 쓰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전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전시니까 과감해야 되거든요. 동시에 속도도 필요합니다. 전쟁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뭔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강조한 게 추경안을 빨리 처리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전시 재정하면은 이 규모, 네. 네. 과감함과 속도가 네. 있을 때 이 규모 면에서요. 규모로 전시 재정을 편성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국가 채무 비율이 너무 올라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네.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네. 경제 성장률을 높여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좀 더 긴 호흡에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면 안 된다라고 네. 말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 건전성이 우려돼서 재정을 쓰는 걸 주저하기보다는 빨리 조기에 집행을 과감하게 해서요. 성장률을 오히려 높이자. 네. 성장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방법론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논리가 있는 거고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 맞는 것 같은데 센터 형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럼 뭐 네. 글로벌에 비하면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GDP 정만치만 봐도 유로존이 한 마이너스 8에서 9%, 네네. 미국도 마이너스 5에서 6%, 뭐 일본도 뭐 한참 뒤죠. 네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사례에서 1% 초반이니까 마이너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좀 다른 나라가 가라앉아 있으면 자유롭지 않다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적자구체 발행에만 의존한 게 과연 맞는 게는가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지만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전시적인 상황이고 재정을 조기에 과감하게 투입하는 건 맞다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번에 물론 30조라는 규모가 좀 커서 네. 국가 부채 부담은 되지만 여하튼 적절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온 그 발언, 그 문 대통령의 발언, 그 진단이 맞는 방향. 좀 과해야 된다 보거든 저는. 네. 뭐 주식시장의 종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네네네. 어중간한 정책보다는 쓸 거면 확실히 쓰고 과감하게. 난 이 정도로 강하게 나갈 거다 해줘야 이번에도 우리가 결과로 이제 돈 나눠줄 때는 말 많았지만 네네. 막상 받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신나니까 고기도 사 먹고 네네. 근처 가게 가서 맥술도 사 양주도 많이 사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술만 먹은 것 같지만 여하튼 네네. 근데 소비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게 자신감을 가져왔고 자영업자 부분도 확실히 낮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오히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분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또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쌀독의 그 규모는 한정돼 있는 거니까 이러다 보면은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증세는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증세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또 이런 그 질문을 던지시는 분도 있어요. 청와대는 일단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네. 사실 월요일 회의 때 대통령이 전시 재정이다, 과감한 재정이다라고 하면서 재정의 역할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날 건데? 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빠졌거든요. 네. 그냥 다만 뼈를 깎는 지출 구조 조정이 필수다라고만 했어요. 네. 네. 근데 아무리 깎아봐야 네, 뼈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있죠.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자꾸 물은 거예요. 증세 그러면 이거는 증세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말씀 앞서 얘기한 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어요. 네. 그런데 또 그렇다고 앞으로 증세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라고 해서 또 여지는 남겨뒀거든요. 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증세했다가 정권이 안 바뀐 곳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나서서 지금 증세를 하자라고 말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증세를 논의하기엔 이르다라는 뜻인데 사실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증세 아니면 국채 발행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리 뼈를 깎아봐야 그 이미 있는 예산에서 깎는 거잖아요. 네. 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이 20일에 증세가 필요하다,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역시 증세 논의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아까 이재명 지사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는 자신 페이스북에다가 국채를 발행하자. 왜냐하면 증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 국민들한테 부담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국채를 발행하면 뭐 결과적으로 엎어치나 매치나 국민 부담은 마찬가지긴 네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국채 채무가 늘어나는 거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그 GDP 대비 국채 비율 채무 비율이 네. 한 41%라고 해서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에 과감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주장인 거죠. 증세 없이 지금 고란 기자가 설명했지만 뼈를 깎는 구조조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증세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센터 형님은 어떻게 보세요? 방법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 비율 얘기하셨는데 추경만 이번에 해도 45% 갑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그것만 해도. 목에 찼습니다. 목에 찼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아까 적자국채 발행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의 재정 건전성 관리를 해야 네네. 그리고 나 명분이 생기고 네. 세금이라도 더 거둘 수 있겠죠. 뭐가 있을까 하면 지출 구조정이 아니면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거나 예를 들어서 월급 반납 이런 겁니까? 뭐 네.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네네. 뭐 공무원 수를 줄이거나 아예 수를 줄이거나. 그렇죠. 그러거나 사실 쉽진 않겠지만 네. 그리고 또 우리한테 와닿는 거는 아마 재테크 측면에서 본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네네. 당연히 세금을 추가로 걷진 않겠지만 네네. 공제해주는 어떤 매력은 많이 낮춰주겠죠. 네. 또 하나 과태료 부과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교통 강시도 조심해야 그래서 되고. 지금 네. 약간 펼쳐지고 있는 게 보면 네. 증세는 없다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사실상 증세가 많이 그래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 맞습니다.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발생을 해서 네네. 이 덕분에 MBC에 출연하게 돼서 네네. MBC가 주는 출연료 이걸 모았는데 올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게 됐어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 기타 소득 세율이 올라가서가 아닙니다. 네. 기타 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라고 해서요. 이게 좀 제해 주는 게 네, 있거든요. 인정해 주는 게 있죠. 네. 그게 80%였는데 올해부터 60%로 낮아졌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세율은 하나도 안 건드리는데 불구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사실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를 네. 안 해도 되는데 네. 올해 이렇게 필요경비 비율을 낮춤으로써 기타 소득을 내게 돼서 종합소득세를 새로 내게 된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증세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게 탈세를 막기 위한 과태료 부과고요. 네. 또 하나는 아마 유휴 규규 자산들 상당히 매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재산을 관련된 어떤 투자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이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할 텐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턱도 없죠. 그 그래서 결국은 정도로는 네. 이걸 해줘야 아마 조금이라도 세금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게 먼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야 명분이 생기고 적자국채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거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놓고 하는 증세 빼고는 야금야금 모든 측면에서 다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할 때까지 하고 네. 안 되면 그때 이제 증세 세금 얘기를 꼭 내셔야 꺼내겠죠. 된다. 과태료부가 되게 심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속도 위반하면 절대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경련이 모처럼 자료 하나를 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OECD 20개 회원국 경제단체 절반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1년 이상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굉장히 좀 오래 갈 것이다. 부정적인, 비관적인 전망이네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 네네. OECD 산하의 경제자문위원회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 이사회 정기총회를 통해 가지고 2020 경제정책 설문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걸 전경련이 냈냐고 하면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경제자문위원회 여기에 정회원입니다. 전경련이요. 네네. 그리고 한국 대표 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쉽게 말해서 OECD 그 20개 회원국 산하에 있는 경제 단체들한테 설문을 돌린 겁니다. 기업 환경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매우 나쁘다라는 인식이요. 네. 작년에는 16%였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95%로 치솟았습니다. 16에서 95로요.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요거는 당연히 그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55% 이상이 12개월 이상 이 여파가 지속될 거다.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앞으로 1년 이상 이어질 거다라는 응답이 네. 절반이 넘었습니다. 네. 그 얼핏 보면 코로나를 일찍 겪은 나라 순 특히 이제 중국부터 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서서히 다시 좀 재개하는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그 증시 뭐 경제 재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는 것 같던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글로벌하게 네네.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증시의 어떤 상승 기대를 불러일으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최근 들어서 네. 어쩌면 가장 피해가 심했던 업종까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여행 지수가 한 4주 연속 상승했거든요. 이게 보통 주간 일평균 여행자 수를 갖다가 계속 체크하는 건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항공업종 같은 게 갑자기 많이 상승을 하는 네. 경향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부진했던 업종들 이런 것까지 네. 돌아왔으면서 나오는 어. 거는 경제가 이제 좀 정상은 아니겠지만 네네. 이제 서서히 재개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뭐 이런 식이죠. 가을에 설령 다시 코로나가 오더라도 마스크를 쓰고서 경제를 네네.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제 미국의 50개 주가 경제 재해가 됐고 이게 네네. 글로벌하게 초미의 감시사가 있는데 이후의 대응은 상당히 핀셋 대응으로 가겠다고 선을 했어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특정주, 대표적인 뉴욕이죠. 네. 뉴욕, 뉴저지 이 정도만 문제되지 네. 나머지 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경제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낙관론이라 볼 수 있지만 여하튼 경제는 살려야 되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경제 활동을 다시 셧다운하지는 않으려는 그런 시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확진자 어느 날 좀 늘어나더라도 네. 그다지 이렇게 막 시장의 반응이 격앙되게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네네. 나오지 않는 이유는 결국 경제 활동을 계속 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실제 앞으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막연한 기대감이 작동을 많이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실제 그렇게 벌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넘었어요. 네. 네. 저희 얘기할 때 막 1,500 깨졌어 뭐 이런 얘기 그때 하다가 샀어야 됐어요. 네, 2,000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어제 2달 반 만에 2,000선 돌파했고요. 네. 오늘도 소폭이지만 올랐습니다. 그 코스닥 지수는 720선 넘으면서요. 네. 연중 최고치 기록했고요. 네, 이 시장만 보면은 이미 뭐 위기는 다 극복한 것 완전 같습니다. 정상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증권가에서는 심지어 이제 긍정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SK증권이 최근에 코스피가 하반기에 2,300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뭐 불안 요소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만 보자면 이미 위기는 다 극복한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네요. 숫자만 보면은. 네. 네. 정말 이렇게 될까요? 이걸 상이 센터장님. 당황하는데 또 SK증권 그분도 누군지 알고 잘 아는 친구고. 다 근데 아시는 이제 분.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가을에는 두렵죠. 3분기 실적은.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종사자들은 네. 기대값을 거래합니다. 기대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채권시장 종사자들은 내가 돈을 회수해야 돼. 그러니까 망하냐 안 망하냐를 보는 사람들이고 네. 주식시장 종사자들은 앞으로 좋아지면 됩니다. 네. 근데 앞으로 좋아질 거로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더 재밌는 거는 네.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모든 매스미디어에서 1분기 실적이 쇼크라고 했지만 네. 증시에서 환호했었어요. 왜냐하면 기대값보다 잘 나왔으니까. 아, 근데 2분기 기대값도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2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에 주가는 더 올라서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얼마냐보다 뭐가 좋아지는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네. 어느 비즈니스가 가진 굿컴퍼니, 좋은 기업이 뭐냐 궁금한 거지 시장 정치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저희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좋아지는 기업이 간헐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그렇군요. 기업을 전에도 한번 제가 사과나무 시리즈를 소개해드렸었는데 네네. 굉장히 좋아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기업을 찾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서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막 떨어졌는데 네. 뭐 2천이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이 다 오른 게 아니라 네. 잘 된 데는 정말 잘 되고 안 된 데는 또 안 되고 이런 차이가 확실하게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산업을 분류할 때 글로벌 책에 긱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 아니라 10개 산업으로 나누는데요. 거기서 이제 좋아진 업종을 딱 올해 거를 보면 그러니까 올해 플러스가 나오는 것들 네네.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세 크게 개. 보면 네. 헬스케어, 음. 커뮤니케이션, IT입니다. 아, 그래서 헬스케어 바이오 주식이 이렇게 좋았던 거고요. 꼭 그런 것만 아니라 뭐 온갖 제약회사들도 다 좋았고요. 네. 커뮤니케이션 하면 카카오, 뭐 그렇죠. 네이버 이런 곳에서 네네.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하나 남은 게 IT입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최근에 삼성전자가 우리가 오늘 방송하는 날 네네. 오늘 좀 플러스가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유는 생각보다 재고에 대한 부담도 줄었다는 말이 서서히 외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좋아진 기업들을 한다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지수가 뭐 2,000이냐, 2,200이냐, 2,300은 그 다음 문제고요. 모아놓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실적이 좋아지고 매출이 나오는 좋은 기업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된다면 그래도 주식이 여전히 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환율, 금리 이쪽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최근 들어 중국 돈 저희가 퀴즈로도 냈습니다만 위안화, 예.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미국과 중국이 환율 정쟁을 벌인다. 미국과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계속 전쟁을 벌일 건지 모르겠는데 네. 계속 이런 전쟁 얘기가 나와요. 우리 원화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고 전체적인 좀 전망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오늘도 굉장히 흥미로웠죠. 네. 아침에 중국 위안화 고시환율이 0.28% 내렸거든요. 0.28번. 왜냐면 네. 7.1092 네. 뭐 포치가 7이라고 하는데 근데 시장 환율은 오늘 더 올라갔어요. 7.17로. 왜냐하면 내일 홍콩 보안법.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모든 문제는 네. 뭘까? 도대체 미국과 중국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해서 이면을 보면 사실 1월 달에 미중 무역 협의를 협상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원래 농산물도 사주기로 했고 네. 미국의 그래서 정유도 사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뭔가 봉합 분위기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와서 봤더니 중국에서 미국 농산물을 전년도에 비해 30% 감소했습니다. 수입량이. 30%요. 그래서 네네. 리커창이 바로 나온 게 1단계 무역 합의는 이행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못 믿겠는 거죠. 지금 더 강한 조치를 해달라. 그게 네. 뭘까요? 아까 환율 얘기라도 말하는데 결국 위안화를 강세를 용인해 달라는 거죠. 위안화가 강해져야 네. 너희들이 확실히 물건을 사주게 되는 거고 네네. 과거에 2000년대에는 미국은 소비하고 중국은 생산하는 글로벌 불균형의 시대였다면 네네. 지금 지금 미국도 리쇼어링을 통해서 생산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네. 그게 결국 선거를 앞둔 트럼프 입장에서는 농산물이랑 이걸 사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민감한 그러니까 기인데. 제가 네네. 홍콩 얘기를 하는데 전에 홍콩에 그 문제가 났을 때 트럼프 별말 안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 밑에 깔린 거는 또 정치적으로 경제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환율에 대해서 위안화를 좀 강하게 해준다면 이 둘의 갈등이 좀 봉합되는 걸로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징후가 없다는 거 네. 좀 아쉽습니다. 금통위가 내일 열리네요. 기준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일단 뭐 블룸버그가 네. 해외 23명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네. 18명이 내릴 거라고 봤습니다. 내릴 것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요 시장금리도 기준금리 인하감이 이미 반영됐는데요. 그 국고채, 통화안정증권, 콜금리 모두요 지금 네. 금리 수준 0.75%를 밑돌고 있습니다. 네. 다 이제 아마 내릴 거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 네. 하나가 또 그 내일 기준금리 결정과 더불어서 경제 성장률 전망 수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전망한 게 2월 달에는 2.1%예요. 2.1%. 네, 너무 높죠.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럼 네. 이제 그 이주열 총재가 연초에 0%대 성장률을 제시할 거다라는 그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럼 네네. 2.1에서 0%대로 낮추는데 그러면- 성장률을 이렇게 낮추면서 금리를 그냥 둔다? 네. 이게 논리적으로 좀 안 맞잖아요. 아. 그래서 아마 내릴 거다라는 전망이 많고요. 내일 좀 특별한 거는 3명의 금통위원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그 금리 결정을 하는 그렇습니까? 회의입니다. 네. 근데 이 가운데요. 조윤재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한 주식 때문에 아마 이번 회의에는 참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 줄 요약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란 기자 부탁드립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심리는 돌아섰다. 위기는 끝물. 증시만 활황. 동학개미 괜찮나?
설마 이게 끝물?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 로또 분양은 끝물. 네. 너무 늦게 나왔어요 이게. 상암동 경제포차 오늘 여기서 문을 닫아야 되겠네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그리고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